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남편과 헤어지고 각자 도생하며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여성입니다. 저도 헤어지기 전에는 시댁과 그리 나쁜 관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어요. 지금은 서로 아는 체도 하지 않으며 살고 있지만요. 남편과 헤어진 것은 남들과 마찬가지로 흔한 이유였죠. 그래도 저는 남편과 결혼한 것을 후회하지는 않아요. 세상에 둘도 없을 것 같은 시무를 알게 되었거든요. 시무를 보면 어떻게 저런 남편이 시무의 밑에 있을까 싶을 정도로 둘은 전혀 닮지 않았어요. 그런 시무를 저도 많이 좋아했고 많이 따랐어요. 하지만 시무도 우리의 이혼을 막을 수는 없었죠. 아니, 막지 못했다고 말해야겠네요. 지금부터는 그때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전 사람 일에 귀천이 없다는 말을 시모를 만나서 제대로 배울 수 있었어요. 결혼 전에는 그냥 당연하게 사람 일에 귀천이 없다고 생각만 하고 있었죠. 그런 제게 제대로 된 의미를 알려준 것이 바로 시모였어요. 그 생각은 시모와의 첫 만남에 갖게 되었죠. 결혼 전 시모의 가게인 국밥집을 찾아간 날이었어요. 처음 남편과 손을 잡고 갔던 그곳은 정말로 허름한 외형을 가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런 외형에 놀라서 남편을 한번 쳐다보고 국밥집의 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웬걸? 거기에는 제가 상상했던 그 이상으로 더 작고 허름한 공간이 있었죠. 사람 일에 귀천없다 생각했던 제 눈살도 금방 찌푸려지더군요. 저도 어쩔 수 없이 외관이 더 중요했던 사람인 거죠. 미래의 시모를 만나러 간다는 생각에 멋모르게 준비했던 꽃다발은 정말 가게의 분위기와는 맞지 않았어요. 서로 다른 세계를 사는 것 같은 분위기가 났거든요. 하지만 제 이런 생각에 종집을 찍어준 것은 바로 시모의 태도였습니다. 시모는 세상에 없을 밝은 미소로 저를 반겨주었죠. 그리고 제가 가지고 온 분위기에도 맞지 않던 꽃다발을 아주 고마운 선물을 받은 것처럼 받아주었어요. 그리고는 저에게 환하게 웃으며 말했죠. 어머, 이거 새아가가 들고 온 거니? 정말 고맙구나. 내 생에 남편에게도 아들에게도 받아보지 못했던 선물을 이렇게 새아가한테 받게 되네. 이렇게 예쁜 걸 가지고 올 생각을 어떻게 했다니? 이렇게 가지고 와줘서 고마워요. 살면서 어떤 남자에게도 받아보지 못한 선물이라며 진심으로 기뻐하는 시모의 모습에 방금 했던 제 생각이 정말 부끄러워졌어요. 그렇게 가게 식탁에 앉아서 시모와 얼마나 긴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한참을 얘기한 뒤 시모는 갑자기 제 손을 잡아 끌며 주방으로 데려가더군요. 긴 시간 이야기를 재미있게 하다가 갑자기 일어나는 시모의 태도에 어리둥절했어요. 함께 들어간 주방에는 세월의 흔적이 보이는 물건들이 가득했어요. 60년 이상 써서 밑이 검게 탄 그릇도 있고 날이 한껏 서 있는 주방 도구도 있었죠. 세월의 흔적이 보이는 주방에 들어서자 시모는 웃으면서 제게 말했어요. 사실 내 아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질색을 해서 아가만 데리고 주방으로 들어왔다. 혹시 놀랐니? 그렇다면 미안하구나. 아들들이 내가 이렇게 허름한 국밥집에서 일한다고 엄청 싫어하거든. 뼈 빠지게 일해서 자식들 장성하게 키워놨더니 이제는 이런 곳에서 일하는 어미가 싫다고 하니 원. 그래도 어쩌겠니. 여기서 일하는 게 얼마나 즐겁고 좋은데. 같이 온 남편의 모습이 내내 좋지 않았던 것이 이해가 갔어요. 남편은 아직까지도 이렇게 낡고 작은 가게에서 일을 하는 시모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아주버님도 물론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시모는 이야기를 하다가 남편의 표정이 굳자 저만 데리고 주방으로 피신을 온 거고요. 그렇게 시모는 다시 말을 이어갔어요. 이렇게 낡고 허름한 곳에서 국밥집을 하는 시어머니가 부끄럽지 않겠어? 자식들도 저렇게 싫어하는 내색을 보이는데 아가 너는 초면이면서도 아무렇지 않아 보이더구나. 내가 홀에서 길게 이야기하면서도 내심 내 이런 모습을 보고 도망가면 어쩌지
걱정도 하고 있었어. 내 자식들도 어릴 적 내가 여기서 가게를 하는 게 부끄럽다고 자기 친구들한테 말을 안 했거든. 오히려 자기들이 숨겼었지. 학교 행사가 있는 날에도 나한텐 입을 꾹 닫고 말이야. 애들이 부끄러워 그랬겠지. 하고 생각하면서도 섭섭한 건 어쩔 수 없다구나. 하물며 남의 자식인 너는 그렇지 않을까.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다 보니 다른 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일만 하게 되더라고. 시모는 제가 이렇게 허름한 곳에서 일하는 것을 보고 결혼을 물리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었나 봐요. 그래서 전 말했죠. 아니에요, 어머님. 아까 밖에서 이야기할 때 그이와 더 결혼하고 싶어지던걸요? 이렇게 생활력 강하고 맛있는 국밥을 만들어주는 어머님이 또 어디 있겠어요. 자식들이 가게 옮겨준다고 했을 때도 강단 있게 여기서 장사를 하겠다고 말하는 대목은 정말 너무 멋있으셨다고요. 전 그런 어머님의 자신감이 너무 부러워요. 시모에게 여우짓을 하기 위해서가 아닌 마음에서 우러나는 나의 진심이었죠. 시모도 처음에는 떨떠름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제가 진심인 것을 알았는지 정말 환하게 고맙다며 웃으셨어요. 전 정말로 시모를 만나고 나서 남편과 더 결혼을 해야겠다 싶었어요. 그 연세에도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당당하고 삶에 자신감이 넘쳐 보이는 모습을 가지는 것은 대단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이후로는 지인만 만났다 하면 시모의 국밥을 먹으러 왔을 정도였어요. 다른 사람에게도 정말 자랑하고 싶었거든요. 이렇게 맛있는 맛집을 운영하는 사람이 내 시어머니다 하고요. 그래서 같이 밥을 먹으러 가기 전까지도 시모의 자랑부터 시작해 국밥이 정말 맛있다며 소문을 내고 싶었어요.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며느리가 될 저만큼은 어머니의 일을 진심으로 응원해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제 모습이 마냥 좋아 보이지만은 않았던 걸까요? 시모의 가게를 홍보하고 다니던 제 모습을 보던 형님은 유독 저만 보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더군요. 그러다가 한 번은 제게 이렇게 비아냥거리기도 했어요. 동서, 그 작고 허름한 구멍가게라도 물려받고 싶은 거야? 왜 어머님 옆에서 그렇게 알랑방귀를 뀌어? 정말 동서는 비위도 좋은가 봐. 일주일에도 몇 번이나 그 냄새나는 가게로 눈도장을 찍으러 간다며? 그렇게 눈에 보이는 아부를 떨고 싶어? 아이고,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주제 정말 우습다. 동서 눈에는 내가 보이지도 않은가 보지? 동서가 그렇게 어머님 옆에서 치대고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결혼 8년 차인 나를 보고 뭐라고 그러겠어? 생각 좀 하고 살아라, 동서. 네, 8년 전에 먼저 아주버님과 결혼을 한 형님은 제가 시모의 가게에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게 불편했던 모양이에요. 형님은 항상 본인은 의사기 때문에 저런 위생도 나빠 보이는 가게에는 들어가기도 싫다며 시모의 국밥집을 평소에도 오지 않았거든요. 특히나 더 웃긴 것은 어머니만 만났다 하면 역한 냄새라도 참는다는 듯이 눈을 찡그렸다는 거예요. 사람을 아주 무시해도 제대로 무시하고 있던 거죠. 그런 사람이 어떻게 평범한 제 눈에 좋아 보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형님에게 대충 인사만 건네고 그 자리를 떴었어요. 하지만 시모를 무시하던 형님은 갑자기 돌연 태도가 달라졌죠. 그로부터 얼마 뒤 갑자기 형님이 시모를 마치 친모를 대하듯이 시모를 추켜 세우기 시작했거든요. 그런 형님의 태도 변화에 저 또한 어리둥절했어요. 평소에 시모를 어떻게 대했는지 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또 형님은 제가 들으라는 듯이 제가 있는 자리에서 시모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머님, 이제 가게에 이렇게 나와서 일하는 날을 줄이시는 건 어때요? 어머님 이제 나이도 있고 한데 이렇게 자꾸 몸 사용하시다가는 잘못될 수도 있어요. 저처럼 의사 며느리 좋다는 게 어디 있겠어요? 병원에서 진찰도 받으시고 이제는 이렇게 안 아픈 곳 없는 몸도 돌봐가면서 사셔야죠. 어머니도 이제 어머니의 인생을 사셔야 하지 않겠어요? 맨날 저렇게 찾아와서 실속 없이 구는 사람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저처럼 어머니를 제대로 챙길 수 있는 사람이 좋은 거지.
제가 집에 어머니 방도 다 만들어 놨으니까 몸만 들어오세요. 제가 어머니 선물로 안마 의자도 준비해뒀다니까요. 이젠 동서도 생겼겠다. 며느리 덕도 한번 보셔야죠. 그러면서 예전에 저에게 알랑방귀를 낀다 어쩐다 하더니 지금은 반대로 형님이 시모에게 알랑방귀를 끼고 있는 거죠.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시모를 찾아가기만 한 건 아니었거든요. 시모의 일을 돕기도 하고 홀에 잡다한 일들을 한 번씩 도와주곤 했으니까요. 그런데도 저 들으라는 듯이 형님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머님 인생이 여태껏 어떠셨어요? 아니 아들 잘 키워놨더니 아들이란 놈은 부모가 부끄럽다고 찾아오지도 않고 저도 부끄럽지만 8년간 의사 생활하느라 어머님 못 돌봐드렸고요. 그렇다고 제가 어머님이 싫은 건 아니었어요. 저도 병원에서 자리 잡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랬던 거예요. 얼마 전에는 병원에서 진료를 보는데 어머님이랑 비슷한 연세를 가진 분이 오셔서 진료를 받았거든요. 그분도 어머님처럼 가게를 하고 있었는데 너무 오랫동안 일을 하다 보니 이렇게 됐다면서 말하는 게 제가 어머님 생각이 퍼뜩 나더라고요. 저도 지금까지 평생 일만 해서 지금 위치까지 올라왔는데 어머님도 그런 면에서는 저랑 같지 않겠어요? 평생을 일을 하다가 자기 삶도 한번 못 살아보셨는데 이제라도 재미있게 살아보셔야죠. 아주 시모의 삶이 제 삶이라도 되는 듯이 말하는 형님의 태도에 어이가 없었어요. 어머님 인생을 돌아보니 같은 여자로서 눈물겹다며 자기도 평생을 의사 일을 하면서 아픈 환자들 돌봐왔다고 그러면서 지금 깨달았다고 말하는 형님의 말이 너무나 가증스러웠어요. 형님의 태도가 돌변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는 그 이유를 알게 되었죠. 역시나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더니 이유가 너무나 형님과 비슷했습니다. 시모의 국밥집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벌었던 돈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시모가 모아둔 돈은 대부분을 저축을 하셨다고 해요. 그렇게 은행 VIP가 된 거고요. 그런 시모가 운영하시는 가게니 은행 직원들이 아주 눈도장 하나라도 찍으려고 매번 시모의 국밥집을 들렀던 겁니다. 그걸 어디서 소문을 들었는지 아니면 아주버님께 시모가 돈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은 건지 이제야 찾아와서 콩고물이라도 떨어지지 않을까 했던 거죠. 전 그런 형님의 태도에 눈살이 찌푸려졌고요. 그날도 안면이 있던 직원이 식사를 하고 있어서 인사를 하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이라 그런지 가게가 너무 바빠 눈코 뜰 새가 없었죠. 그래서 고양이 손이라도 빌려드리자 싶어 계산을 담당하고 있었어요. 그러자 아까 밥을 먹던 은행 직원이 다 먹었는지 계산을 하러 오면서 말하는 거예요. 저는 어머님 손맛이 좋아서 매주 가게에 안 들리면 아이 몸에 좀 있으시더라고요. 전 여기 며느님이 한 명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며느님이 두 분이셨군요. 얼마 전부터 보이길래 알았죠. 그분이 형님이신가 봐요. 여기서는 거의 못 보던 얼굴인데. 어쨌든 사장님께 들으셨죠? 얼마 전에 투자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잘 얘기되셨대요? 혹시라도 결과 알게 되시면 저한테 꼭 알려주세요. 사람 사이 좋다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그는 은행 영업사원이었는지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잘못 짚었던 거죠. 저는 시모와 돈에 관련된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거든요. 어차피 재산을 받는 것은 제 남편인데 그때 가서 이야기하면 되는 거지 싶었고요. 지금 저는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새댁인데 거기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 직원의 대화로 저는 알게 된 거예요. 형님이 왜 그렇게 요즘 가게를 왔다 갔다 했는지를요. 그렇다고 심증만으로 형님의 행동을 함부로 말하고 다닐 순 없었죠. 그런 형님은 이미 어머님을 모시겠다며 방까지 꾸며놓고 있던 모양입니다. 발벗고 나서면서 이제는 자기가 시모를 모시고 살겠다고 말하는 형님의 태도에 가게에서 같이 일하시는 이모님도 속으셨는지 시모를 설득했다고 하더군요. 시모도 처음에는 찜찜한 표정으로 형님을 맞으셨는데 지금은 전보다 조금 풀린 표정이고요.
가게 이모도 그런 시모의 반응을 보고 얼른 들어가서 편하게 살라며 응원을 하는데 제가 뭐라고 거기에 끼어들어서 맞겠어요. 시모는 그렇게 형님의 집으로 들어가서 살게 되었어요. 그렇게 시모가 형님의 집으로 들어간 지도 벌써 1년이 되어 가네요. 우리 부부에게는 그동안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부부 사이가 소원해졌거든요. 어머니의 부재와 동시에 남편과 저의 사이에도 위기가 찾아온 거죠. 처음부터 이렇게 사이가 멀어진 것은 아니었어요. 시모가 형님 집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어 생각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시모의 빈자리는 생각보다 크더군요. 가장 먼저 느껴진 것은 식사 시간이었어요. 시모의 가게를 도우면서 시모의 반찬을 항상 가져와서 먹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반찬 걱정은 없이 밥만 해놓고 나가도 남편이 알아서 밥을 먹을 수 있었죠. 그런데 시모가 사라지자마자 밥상에서 큰 문제가 생긴 겁니다. 남편은 자기 손으로 만들어서 먹거나 차려서 먹는 사람도 아니었기에 첫 번째로 위기를 맞게 된 거죠. 거기다 남편과의 사이를 더 멀어지게 만든 것은 남편의 일자리였어요. 업무상 3교대를 하는 남편의 생활과 저의 생활 시간은 맞지를 않았던 거죠. 특히나 야근 근무를 할 때면 사람이 퇴근하고 돌아왔는데도 엄청 못살게 굴었으니까요. 저는 피곤해서 죽겠는데 남편은 이제 일어나서 개운한 표정으로 저에게 밥을 달라고 괴롭히니까요. 어느 여자가 갓 들어와서 피곤해 죽겠는데 바로 밥을 차리고 싶겠어요? 그렇다고 밥을 안 줄 수도 없으니 울며 겨자 먹기로 피곤한 몸을 이끌고 밥을 차렸죠. 그렇게 한참을 삐걱거리던 사이는 남편의 야식 습관으로 더 틀어졌어요. 물론 이해는 합니다. 남편도 일을 하고 왔으니 배가 출출했겠죠. 하지만 늦게 들어와서 배달 음식이나 인스턴트 음식을 먹었으면 치워야 할 것 아니에요. 늦게 들어와서 먹은 야식의 뒤처리는 항상 제가 해야만 했어요. 이런 일이 하루 이틀에 걸쳐서 일어난 거면 말도 안 해요. 그런데 1년의 거의 대부분을 이렇게 지내다 보니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더군요. 이런 불만의 생각을 가진 날의 아침도 눈을 뜨니 남편이 어질러 놓은 광경이 눈앞에 있었어요. 출근 전부터 1시간을 채워야 하는 생활에 불만이 쌓였고 남편과 각방을 외친 날에는 그 불만이 터졌던 겁니다.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제 태도에 남편도 잔소리는 더 이상 듣기 싫다면서 방으로 들어가서 문까지 걸어 잠그고 지냈고요. 전 그래도 남편과 더 살아보자는 생각으로 안 해본 일이 없어요. TV에서 나오는 것처럼 심리상담센터를 방문해서 부부 상담도 받아봤어요. 상담을 받는 초기에는 그럭저럭 효과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센터 선생님의 말씀처럼 상담을 받는 당사자들의 태도가 정말 중요했어요. 남편은 초기에만 바짝 잘하는 척만 했거든요. 그러니 저도 더는 그런 남편의 태도를 참아줄 필요성을 못 느꼈죠. 우리 부부의 이혼은 피해갈 수 없던 일인 거예요. 한국에서 이혼을 결정하는데 양가 부모에게 인사를 안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남편과 지낸 시간도 있고 시댁과 보낸 시간도 있으니까 남편은 계속해서 나중으로 미뤘지만 저는 인사라도 드려야겠다 싶었죠. 그래서 시모에게 계속 연락을 했었어요. 하지만 연락을 할 때마다 항상 형님으로부터 막히는 느낌이 들었죠. 그렇게 계속해서 연락을 하다 한 번 전화통화가 됐다 싶으면 이런 대화가 오갔어요. 아이 동서, 왜 이렇게 전화를 해? 어머님이 무슨 동서 1분 대기조야? 이렇게 경우 없이 계속 전화 걸면 동서 전화 차단하는 수가 있어? 형님, 제가 어머님께 무슨 대단한 말을 하려고 전화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저랑 그이 이제 곧 이혼을 앞두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어찌 집안의 어른에게 인사도 안 하고 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머님 좀 바꿔주세요. 그런 쓸데없는 일에 어머님이 신경을 써야겠어? 어머니 지금 피부 관리 받고 있어. 피부 관리 받을 때는 전화도 못 받는 건 몰라? 아내가 잘해드리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 그렇게 정 궁금하면 용돈이나 좀 보내드려. 세상에 결혼하고 나서 어떻게 시댁 용돈을 한 푼 안 챙겨드려? 형님의 말에 저는 너무 억울했지만
알겠다고 대답하고 그냥 끊을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요, 평소에 시모의 가게에 가서 용돈을 꼬박꼬박 챙겨드렸거든요. 그런데 형님이 저런 말을 하니 어이가 없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나오는 형님의 태도에 화가 나서 한동안은 시모에게 전화를 걸지 않았어요. 그렇게 멀어지고 나니 전화를 거는 것도 어색했고요. 끝내 이혼 소식은 문자로 전해드릴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형님에게 곧바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형님의 목소리는 듣기 싫었고 부탁할 사람은 형님밖에 없었거든요. 형님, 어머님께 마지막으로 용돈 드리고 싶어서 연락드렸어요. 제가 계좌로 넣어놨으니까 어머님께 전해주세요. 제가 며느리로 전해드리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해달라고 전해주시고요. 형님에게도 항상 부탁만 드려서 죄송합니다. 제 친모는 아니지만 어머님 잘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만. 이 문자를 끝으로 시댁 식구들과 연락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평소에 시모는 용돈을 받으면 너무 미안한 표정으로 제게 아이고 그래도 네가 줬으니 잘 쓰마 하고 감사 문자나 전화를 보내줬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그런 연락도 없었어요. 이상하다 생각했지만 당신 아들과 헤어진 며느리가 오죽미웠을까 싶은 마음에 저도 따로 연락을 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혼한 지 1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그날은 이상하게 마음이 뒤숭숭한 날이었어요. 이상한 기분으로 회사에서 퇴근을 하고 집에서 이제 자려고 누웠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군요. 원래부터 모르는 번호는 받지 않아서 망설이던 와중에 갑자기 그냥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보세요? 어떤 일로 전화하셨죠? 한껏 잠긴 목소리로 말하니 건너편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그 목소리를 듣고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바로 지금은 이혼한 남편의 어머니, 바로 이전 시모였어요. 시간이 너무 늦었지? 미안하다, 아가. 그런데 내가 진짜 급해서 전화를 했다. 작은 아가, 진짜 미안한데 여기 나 좀 데리러 와다오.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어. 저 아저씨, 여기가 어디라고 했죠? 시모는 횡설수설하며 계속 자신을 데리러 오라고 이야기하더군요. 옆에는 시모에게 도움을 준 사람이 있었는지 전화 너머 다른 사람의 목소리도 계속 들려왔어요. 저는 그런 시모를 안심시키기 위해서라도 옆 사람을 바꿔달라고 했어요. 어머님, 옆에 다른 분이 있는 거죠. 저에게 잠깐 바꿔주실 수 있나요? 제가 그분과 이야기해서 어머니 지금 바로 데리러 갈게요. 한참을 자기 전화를 끊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시모를 달래가며 옆에 있던 사람과 통화를 하게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저희 어머님과 어떤 관계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평소에 이렇게 공중전화를 이용하는 사람은 아니라서요. 예, 안녕하세요. 전 그냥 길을 가고 있는데, 여기 할머님이 눈이 편찮으신지 헤매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엔 그냥 전화를 빌려줄 테니까 가족에게 연락해 보시라 했는데, 왠지 가족에게 전화하는 것은 싫다고 하시고, 주변에 공중전화 같은 데서 자기가 직접 전화하겠다고 하셔서 지금 도움을 드리고 있어요. 여기 위치 알려드릴 테니 어서 모셔가세요. 많이 편찮아 보이시는 분인데. 남자의 말에 저는 이상함을 느꼈지만 바로 남자가 말한 공중전화 박스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도착해서 시모의 모습을 본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시모는 자기를 부르는 소리에도 허공만 허우적대고 있는 겁니다. 어머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러고 계세요? 형님은요? 남편은요? 제 목소리가 들리는 방향을 찾으면서 시모는 계속 허우적대며 오더군요. 저는 급하게 뛰어가서 그런 시모의 팔을 잡고 다시 물었죠. 아니, 이 사람들은 도대체 이렇게 편찮은 사람을 돌보지도 않고 뭐 하는 거야? 어머님, 말해보세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 정정하시던 분이 왜 이렇게 되셨어요? 시간이 얼마 지났다고 이렇게. 너무나 속상했죠.
그래도 한때는 제가 좋아했던 사람이 이렇게 길에서 헤매고 있었으니까요. 그런 제 목소리에 놀랐는지 몸을 움츠리던 시모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작은 아가 맞지? 내가 지금 앞이 잘 안 보여서. 얼마 전에 사고가 있었거든. 치료를 받긴 했는데 이제 시력은 영 돌아오기 어렵다나 봐. 처음에는 작은 아들한테 전화를 하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 일하고 있겠더라고. 내 염치는 없지만 급하게 너한테라도 전화를 했다. 그동안 잘 지냈니? 내가 갑자기 연락이 없어서 섭섭하지는 않았고. 급히 제 안부를 묻는 시모는 얼굴이 편치 않아 보였어요. 저는 시모를 돌봐준 남자에게 감사하다는 인사와 함께 시모를 데리고 급히 자리를 옮겼어요. 밖은 아직 날이 쌀쌀해서 계속 있으면 시모의 건강이 더 안 좋아질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제 집으로 자리를 옮겨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여태 어떻게 지냈는지, 시모는 시댁에 연락을 넣겠다는 제 팔을 잡으며 안 된다는 말만 계속했죠. 안 돼. 큰애한테는 연락하지 마라. 네 남편한테도. 내가 괜히 집에 연락을 안 한 게 아니야. 그 연놈들이 전부 한통속이었어. 정말 상종도 못할 사람들이다. 내 배로 나왔지만 어떻게 그런 아들이 나왔는지 정말 애들을 잘못 키운 것 같아서 한스럽다. 그날 밤 저는 시모에게 1년 반 만에 그 사이에 있던 일의 모든 전말을 들었어요. 심지어 시모는 남편과 제가 이혼한 사실도 알지 못하고 있었죠. 아니, 작은 애 네가 이혼을 했다고? 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 도대체 왜? 아니, 우리 애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혼까지 한 거냐? 아니다. 못난 아들 대신 내가 사과하마. 작은 놈까지 그렇게 남을 괴롭히는 놈이었다니 내가 정말 자식 농사를 제대로 못 지었구나. 저에게 이혼 소식을 들은 시모는 대뜸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고 저는 그런 시모를 말리느라 진땀을 뺐죠. 사실 내가 여태까지 그리 좋은 시간을 보내질 못했어. 네 형님이라는 이 큰 며느리라는 건 정말 나한테 몹쓸 것이었거든. 그건 내가 가진 돈만 보고 나를 모시겠다며 여우짓을 한 거야. 난 그것도 모르고 이제야 며느리 노릇을 하려나 철이 들었나 보다 싶었다. 내가 그 집에 들어가자마자 준비했다는 방에서만 지내야만 했어. 거의 방치 수준이었지. 시모는 그때의 기억이 떠오르는지 손을 바들바들 떨면서 말을 이었어요. 그렇게 며칠이나 지났을까? 하루는 내가 안 되겠다며 외출을 하겠다고 말하니 큰애가 내 앞을 가로막더구나. 그러면서 나한테 나갈 생각도 말라며 윽박을 질렀지. 큰애가 그렇게 하니 무서워서 한동안은 방에 갇혀서 지냈어. 그러다가 생각이 든 거지. 이렇게 살면 제 명에 못 산다고. 그래서 그 집을 뛰어나왔고 그러다 사고가 난 거야. 병원도 겨우 갔다 왔지. 큰애가 의사인데도 제대로 된 치료도 못 받았다. 그렇게 내가 짐짝이 될 것 같으니까 그년이 날 내줬더구나. 쫓겨나기 전에는 무슨 서류 같은 곳에 서명을 하라면서 말이야. 내 인생 그렇게 못난 년놈은 처음이었다. 내 아들이라지만 자기 어미가 그런 대접을 받으면 말려야 할 것 아니냐? 쫓겨나니 분통이 터졌지만 떠오르는 사람이 너밖에 없었어. 그런데 네가 이혼을 했다니. 형님은 정말 인간 말종에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노쇠한 시모를 박하게 대하고 쫓아내기까지.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짓들을 서슴없이 저질렀으니까요. 전 그런 시모에게 미안한 마음에 저도 모르게 사과를 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저의 사과에 놀란 시모는 아니라며 손사래를 쳤지만 저는 말을 이어갔죠. 제가 이혼 이야기가 나왔을 때 무리하더라도 어머니 얼굴 한 번이라도 뵙고 했어야 하는 건데 저는 한 번을 찾아갈 생각을 안 했어요.
그리 잘난 형님을 따라간 어머님께 약간 섭섭한 마음도 있었나 봐요. 그래도 며느리라면 그래서는 안 됐었던 건데 정말 죄송해요. 그때 찾아갔다면 이런 일도 생기지 않았을 텐데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전 정말 시모에게 죄송한 마음밖에 없었어요. 그때 시모를 한 번이라도 봤었더라면, 어떻게 지냈는지 형님의 집에 한 번이라도 찾아갔더라면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았을 텐데, 정말 시모의 며느리로서 좋다고 말만 하고 한 번에 찾아가지 않았던 것이 한없이 죄송했죠. 그런 제 모습에 시모는 되려 자신이 미안하다며 계속 사과를 했어요. 아예 아니다. 네가 어찌 잘못이 있겠어. 내가 혼자서 큰애를 찾아간 것이 너한테도 얼마나 섭섭할지 알면서 한 행동인데. 그리고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워서 이렇게 네가 이혼녀가 되어버렸지 않니? 내가 더 미안하다 정말. 내가 미안해. 그렇게 서로를 부둥켜 안고 미안하다는 말만 몇 번을 주고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날 이후 시모의 뜻대로 시댁 식구 아무도 모르게 시모를 모시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본인이 알아서 제 살 길을 찾아가겠다는 시모의 말에 한사코 제가 모시겠다고 말했고요. 다행히 지금은 전남편과 이혼한 상태라 전남편이나 형님과도 더 이상의 연락이 닿을 일은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시모의 병원 치료를 도우면서 옆을 지켰죠. 처음 진료를 받으러 갔을 때는 이렇게 할 필요 없다고 거부하던 시모였지만 이제는 저하고 살면서 같이 치료를 받으며 이전보다 더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눈에 보일 정도로 안정을 찾은 시모는 자신만의 시간도 필요해 보였죠. 저는 흔쾌히 제 공간을 시모에게 양보했어요. 시모도 혼자서 무언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보였으니까요. 이렇게 시모와의 생활을 이어가던 날이었어요. 하루는 퇴근해서 집에 왔더니 이모님이 와 계시더라고요. 시모의 방에서 나오는 이모님에게 가볍게 인사를 건넸어요. 그런 제 모습을 보고 이모님은 제 손을 잡고 지금 어디 갈 곳이 있다고 제게 시간 괜찮으냐 물어보더군요. 저는 퇴근도 했고 이제 여유로운 시간이었기에 이모님이 이끄는 대로 함께 나갔어요. 그렇게 새벽 1시가 넘은 시간에 도착한 곳은 예전 시모의 국밥집이었어요. 이모님은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더니 식당 뒤에 있던 작은 방으로 저를 끌고 갔죠. 결혼 생활 동안 시도 때도 없이 오간 곳인데 처음 보는 공간이었어요. 처음에는 창고인가 싶었어요. 안에는 오래된 냉장고 몇 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분위기가 전혀 창고 같진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냉장고의 손잡이마다 풀기도 힘들어 보이는 자물쇠들이 칭칭 감겨 있었거든요. 살벌한 분위기에 저는 이모님께 말을 건넸어요. 이모님, 여기는 대체 뭐 하는 곳인가요? 왜 이 새벽에 여기를? 이모님은 이곳 분위기 때문에 제가 놀랐다는 것을 알았는지 어깨를 톡톡 두드리며 말했죠. 여긴 네 시어머니 보물창고야. 그 언닌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요즘 같은 세상에는 은행도 사람도 다 못 믿겠다며 대부분 가게 수익을 여기다 모으셨거든. 누가 알았겠어? 이렇게 허름하고 낡은 가게 한편에 이런 장소가 있을 거라고. 여기 있는 냉장고 4대 모두 네 시어머니 금고나 다름없지. 처음에는 이걸 누구한테 주려고 이렇게 모으나 했는데 결국은 제 주인을 찾았구나. 참 다행이야. 그 언니는 사람을 너무 못 믿어서 걱정했거든 내가. 알고 보니 쇠사슬에 묶인 낡은 냉장고 4대는 전부 시모의 금고 대신이었던 겁니다. 전 놀라서 입을 막았죠. 냉장고의 크기가 보통 큰 냉장고가 아니었거든요. 시모는 평소에도 은행을 못 믿어서 이모님과 함께 현금을 조금씩 모아왔던 거예요. 그렇게 국밥집에 50년이 넘는 수익이 여기에 차곡차곡 모이게 되었고 비상시를 제외하고는 여기 있는 쇠사슬을 푼 일은 거의 손에 꼽을 정도라고 말하더군요. 그제야 모든 상황이 이해가 됐죠. 시모가 왜 이렇게 허름한 가게를 자식들이 큰 곳을 장만해준다고 해도 계속 여기서 장사를 했는지 말이에요.
언닌 이제 결정했다. 이걸 너한테 맡기기로. 나도 너라면 마음 놓고 이제 이걸 넘길 수 있겠어. 사실 이렇게 많은 돈을 쌓으면서 지내는 게 그리 마음이 편하지는 않거든. 이제라도 네 시어머니가 결정을 했으니 다행이지. 나도 언니의 의견에는 찬성이고 정말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해. 여길 너한테 보여주는 지금도 보통은 너처럼 놀라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돈에 먼저 눈독을 들이려고 하거든. 너같이 순수한 반응을 보여주는 사람이 없긴 하지. 오늘 시모는 결정했던 겁니다. 제게 이 많은 돈을 맡기기로 했다는 것을요. 하지만 전 이제 시모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며느리도 아닌 사람이에요. 그래서 선뜻 받겠다고 하기 힘들었죠. 시모도 제가 이런 반응을 할 줄 알았는지 이모님께 이렇게 전해달라며 말을 했다는군요. 언니도 참, 네 반응을 알았나 보다. 언니가 이렇게 말해달라더구나. 시모도 무엇도 아닌 내게 진짜 가족처럼 대해준 사람은 너밖에 없었다. 내게 이렇게 물질적으로라도 무언가를 해줄 수 있다는 게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돈으로 자신의 이 마음이 다 전해지지 않아서 미안하다고, 부족하다고도 했어. 그러니 이제 그냥 너도 받아. 이게 언니의 마음이니까. 그렇게 전 생각지도 못하게 시모의 50년 인생을 받게 되었어요. 아니, 돈을 모으기 시작한 50년 전이 아닌 시모가 가게를 열었던 60년의 세월을 시모에게 받게 된 거죠. 이렇게까지 저를 생각하는지 몰랐기에 시모의 마음은 제게 너무나 감동이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시모를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인데 형님이 가지고 간 돈은 시모의 재산에 손톱에 때만도 못하다고 하더군요. 돈만 탐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전부를 보여줄 수는 없지 않겠냐며 호탕하게 웃는 시모의 모습에 옛날 자신감을 되찾은 것만 같아 뿌듯함과 안도감을 함께 느꼈죠. 그날 얻은 뜻밖의 재산에 제 일상이 변했을 거라 생각하겠지만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 아직도 그 돈을 낡은 냉장고 안에 그대로 두고 평소처럼 지내고 있거든요. 다만 최근에 한 번 열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건 시모를 위해서였죠. 시모가 시력은 잃었어도 맛보는 건 다른 누구도 따라갈 자가 없는 시모만의 가게를 조금 더 좋은 곳으로 마련해 드리려고요. 물론 지금의 장소는 그대로 이모님이 이어서 국밥집을 하기로 했고요. 새로 마련하는 장소는 오롯이 시모만을 위한 쉼의 공간으로 만들어 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사실 집에서 편히 쉬시라 했지만 다른 곳보다 가게 안이 가장 편하다고 느끼는 시모를 위한 결정이었어요. 하루는 제가 시모가 준 돈을 사용하는 것을 본 적이 없으니 시모가 걱정이 되었는지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 돈 정말 내가 열심히 벌어서 모은 돈이다. 정말 깨끗하고 하자도 없는 돈이니 편하겠어. 너도 이제 너를 위해서 살아야 할 것 아니냐. 언제까지 이렇게 이 늙고 상관도 없는 노인 돌보며 일하면서 살 거야? 너도 네 인생을 살아야지. 눈치 볼 필요 없다. 내가 그 돈 네가 다 쓰고 죽겠다고 해도 뭐라 안 하니까 편하게 사용해라. 저를 위해 쓰라고 말하는 시모의 말에 저는 웃으면서 답해줬어요. 어머니, 전 저를 선택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지금은 당장 돈이 필요한 일이 없어서 사용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저도 받은 만큼 열심히 사용하려고 노력 중이랍니다. 지금은 일단 어머님이 좀 나아지면 제 삶을 한번 짜보려고요. 저는 시어머니 덕에 통째로 바뀐 인생을 그냥 얻었다고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원래 내 것처럼 여기면 언젠간 형님 같은 사람이 될 것만 같았거든요. 지금은 최대한 좋은 곳에 좋은 방향으로 이 돈을 사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이런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이야기 들어주신 모든 분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는 늘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